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주요국 언론들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간 뚜오이제와 징, VN익스프레스, 베트남 뉴스통신 등은 이건희 회장의 별세 뉴스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하며 이 회장이 삼성전자와 보험, 조선, 건설 등 많은 분야에서 수십 개 계열사를 둔 한국 최대 기업으로 키웠다고 전했습니다. 동남아 언론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등 이 회장은 삼성그룹을 세계 최대 스마트폰 및 TV 제조업체로 탈바꿈시킨 인물이다. 이류 전자부품 회사를 세계 최대 스마트폰과 TV 제조사로 변모시킨 인물로 모든 면에서 이 회장은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삼성을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려놨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특히 베트남은 삼성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삼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절반가량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현지 최대 외국 투자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수출 규모는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응우엔 수엄푹 베트남 총리도 최근 이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반도체 공장 건립을 요청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베트남 총리와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베트남에 반도체 공장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총리의 이런 요청은 실제로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베트남 정부가 삼성에 반도체 투자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면 베트남의 공장이 위치한 인텔이 현재 제조 딜레마 문제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AMD, 엔비디아와 같이 공장이 없는 설계 전문 업체 혹은 공장을 최소화한 설계업체가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대공장 제조를 포기한 대신 칩, 설계,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설계, 개발부터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은 현재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 최적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개발, 생산까지 모두 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많은 양의 자체 양산 칩을 생산해오던 인텔은 최근 공개적으로 생산 전략을 수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베트남 공장이 맡을 패키징, 검사 물량 또한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스마트폰은 삼성, 반도체는 인텔에 의존해오던 베트남 정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관광산업도 없다시피 한데 제조업마저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다시 농업국가로 회귀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인텔에서는 베트남 정부의 하이테크 투자 유치 정책 덕분에 인텔은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지에선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인텔이 말레이시아 등지로 철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고민을 하던 베트남 정부는 그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삼성이 있었지, 삼성한테 부탁해봐야겠다며 플랜 B 정책을 짜고 이재용 회장을 급하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당근 정책을 제시하며 삼성을 유혹했는데요. 베트남 총리는 삼성 호치민 법인을 수출 가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반도체 투자를 위한 인텐시브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베트남의 입주기업에 수출입, 관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제조업에 쓰이는 원재료의 매기는 부가가치 또한 면제받습니다. 베트남 총리까지 나서 부탁한 상황이지만 웬일인지 삼성 측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삼성은 일단 베트남에 반도체 투자를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베트남 남북부 2역 중 어느 지역이 반도체 공장 후보지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 반도체 사업을 하기에 베트남이 좋은 입지인지 의문점이 들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공장 부지를 찾기는 어렵지 않지만 최근 4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재도입을 추진할 만큼 전력 확보가 불안정합니다. 발전소 확보뿐 아니라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탑을 공장까지 어떻게 끌어오느냐도 관건입니다. 베트남의 반도체 수요 또한 중요 요인인데요. 베트남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전무하다는 평가입니다. 수출을 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정도 현지에서 판매 확보가 되어야 물류비도 아낄 수 있고 공장 짓는 보람도 있을 테지만 현지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개뿔도 없다 보니 차라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인구도 훨씬 더 많은 인도 같은 국가에 짓는 게 더 효율성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관리 또한 애매한데요. 베트남의 지정학적 위치의 특성상 호주나 인도, 동남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공급할 경우 역물류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기반이 열악한 베트남의 경우 글로벌 대학 등 연구 개발 거점이 취약한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반도체 만들다 보면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데 사방팔방 논밭밖에 없는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 무슨 반도체 연구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이 건설하고 있는 R&D 센터도 있지만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스마트폰 연구에 비중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베트남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면 그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춘 또 다른 생산 라인을 국내에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태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베트남이 한국인 입국 제한해놓고 극소수의 삼성전자 직원, 그것도 입국 규제 며칠 후에야 풀린 것을 보면 대체 베트남에 뭘 믿고 투자를 강행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기술 유출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삼성그룹 베트남 법인 관계자는 지난해에만 150여 명의 엔지니어 인력이 빈스마트로 갔다며 기술이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베트남과 관계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 항의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는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빈스마트는 삼성의 인력을 흡수하면서 저가폰 시장에서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 협력사에서 일부 부품도 공급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인력 스카우트와 협력사의 빈스마트 공급에 대해서 속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드러내놓고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1위 기업인 빈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베트남 시장 내수 규모가 크지 않은 것도 굳이 빈그룹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인데요. 베트남은 내수 규모가 연 700만 대 수준으로 삼성전자 연간 스마트폰 판매 규모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삼성의 기술력을 빼간 빈스마트의 베트남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7.7%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18%에 육박합니다. 불과 2년 전에 스마트폰을 내놨던 회사의 성장세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남의 기술 빼가서 스마트폰 산업을 발전시킨 나라에 반도체 공장까지 지어줘서 기술이 유출된다면 삼성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지만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베트남 정부의 분위기 탓에 강하게 항의해봤자 손해보는 쪽은 삼성전자 측일 것입니다. 이렇게 베트남 측에서는 삼성전자에 공장 지어달라고 징징대고 있는가 하면 삼성에 강제 압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및 삼성전자 일본 지사 압류를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리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일본 정부조차 법적 검토를 거쳐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자민당은 여전히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이 같은 주장은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들보다 근거가 빈약합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외교협약에 따른 치외 법권 지역이고 삼성전자 지사는 징용 문제와는 무관한 민간기업이어서 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자민당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발상이지만 자민당이 이를 요구했고 이게 뭐라고 일본 정부가 법적 검토까지 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만큼 일본의 보수층이 징용기업 자산 매각 문제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등이 지난해부터 보복 조치를 약 40개 만들어 검토해왔다는 보도를 냈는데요. 여기에는 관세 인상, 국제중재재판소의 제소,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 귀국 등의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한인들에 대한 보복 조치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본 사회 전체에 혐한 분위기가 퍼질 경우 세금, 소방, 인허가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제1교포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한쪽에서는 뒤통수 칠 때는 언제고 공장 지어달라고 징징거리고 한쪽에서는 깡패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삼성전자 자산을 뺏어가겠다고 하고 일본은 50년
혹은 100년 후 사라진다. 내가 10살짜리 일본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일본의 침몰이 꽤 흥미로운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던진 이 한마디는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릴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로 하여금 일본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더불어 세계 2위의 국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고 지금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경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 무너진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 로저스의 예측은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짐 로저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일본의 경제적 침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전문가들은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물론 한때 세계 2위의 국력을 가졌던 일본이 한두 해 사이에 급격히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경기 침체 끝에 이번 팬데믹과 같은 돌발 변수가 출현함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갑작스러운 추락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아베노믹스 전부터 이어온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기형적 금융정책, 그리고 근래 들어 두드러진 혁신성 없는 아날로그식 시스템 등은 일본 침몰설에 동조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간 산업조차 민영화시킨 과도한 정책의 결과가 공공서비스의 시의적절한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막강했던 국부의 증가에 비해 일본 국민 개개인은 그만한 부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결국 일본식 경기체제의 부작용이 사회 문화 전반의 무기력증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읽히는 각종 현상들도 일본 침몰 예언들을 수긍하게 돕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보다 경기 부양책에 더 목을 매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과도한 정부 부채로 재정 여력이 없는 현실에서 오는 초조함 때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특히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도인 도쿄를 봤을 때 외형상 1980년대 초와 크게 달라진 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지난 3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국가 기관 산업 중 하나인 도쿄 지하철을 보면 일본이 과거에 얼마나 얽매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감탄을 지어냈던 도쿄 지하철은 발전된 구석을 찾기 어렵고 환승 구간 등에서는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퇴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 특히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도 30년 동안 일본에서 확연히 달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분위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분위기는 30년 사이에 확연히 달라 보인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도쿄가 생기 넘치던 도시였으나 지금의 도쿄는 마치 좀비들의 영역으로 변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얼굴에서 활기 넘치는 표정이 사라지고 있어 좀 섬뜩한 기분까지 드는 거죠. 아베 정부 시절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것이 지난해 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수많은 예시들이 이것저것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컨트롤 수준을 뛰어넘은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 현재 아부 정권을 개성한 스가 정부에서는 쓸 수 없는 수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남발해온 국채 발행의 핑계 중 하나는 일본 엔화가 미 달러와 더불어 기축 통화라는 자만이었으나 정부가 통화 정책마저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본 내의 각종 문제들이 일본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로 발생하는 불안과 초조함이 정치적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일본은 한국을 향한 공격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결국 일본의 캐캐 묵은 문제점들은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처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일본은 뒷걸음질 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와중에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침몰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은 예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그 자체가 침몰하는 지리적 관점의 침몰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일본 열도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리적 위치나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의 징조 등으로 볼 때 일본 그 자체가 침몰할 가능성도 매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 열도에 역대급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전조 현상들까지 나타나 일본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이어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악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악취 신고가 잇따르는 지역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스카시, 미우라시 등 도쿄만 인근입니다.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5일 요코하마와 요코스카 일대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2건 이어졌습니다. 그 전날인 14일 오후 3시경에는 요코스카에서 가스 냄새,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이어져 관계자들이 공기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죠. 또 이보다 앞선 12일 오후 4시경에는 하루 평균 약 200만 명이 이용하는 요코하마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20여 분간 역이 폐쇄됐었습니다. 하루 뒤 요코하마시는 가솔린 증발가스에 포함되는 펜탄, 에틸렌 등 복수의 화학물질이 평소보다 200배 이상 고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그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송국 NHK에 따르면 악취 신고는 6월 4일 이후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악취의 원인과 물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러 등의 정보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자 일본의 SNS 등에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전에 가스 냄새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설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지진의 전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까지 나와 일본 열도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마나부 투김 교수는 악취 소동은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며 활단층이 갈라지거나 플레이트가 어긋나면 악취가 난다. 미우라 반도와 보소 반도 남부는 활단층이 지표면에 노출돼 있어 활단층 바위가 부서지면 악취가 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 악취 소동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1924년 관동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미우라 반도에서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악취가 있었죠. 이런 이유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상으로 예측된 그 발생 시기 역시 이미 발생 주기를 한참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언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일본과 대만, 필리핀까지 슈퍼남의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슈퍼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경우 쓰나미만으로 47만 명에서 5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일본 현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 지진의 전조 증상들이 보이자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일본 전역에서 자살자가 급증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아주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한 30년 이내에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가라앉을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충분히 두려울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과학자들의 데이터 근거들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유명했던 세계의 예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일본이 곧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타너스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일본의 침몰을 예언했습니다. 타너스님은 그 예지력의 비범함 때문에 종종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타너스님은 1983년 입적하실 때까지 수많은 예언을 남겼고 그 예언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사건으로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타너스님은 6.25 사변을 예견하며 통도사로 피난하기도 했고 1968년 삼척지역 무장공비 토벌작전 15일 전에 오대산 월장사에서 진행하던 신화원경 번역 원고들을 다른 절로 옮겨 불에 탈 수 있었던 것을 미연에 맡기도 했고 또 당시 전 세계가 예측하지 못했던 베트남에서 미국의 패전을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타너스님의 수많은 예언들 중 가까운 미래의 거대한 화산 폭발과 초대형 지진과 같은 총체적인 재난이 지구에 닥쳐올 것이라는 예언은 가장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 예언이 주목받은 부분은 한국과 일본의 운명이 미래 재난 이후에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초대형 지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결과 수많은 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많은 새로운 땅들이 바닷속에서 솟아오르며 새로운 육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이러한 타너스님의 예언에서 일본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열도의 무려 3분의 2가 모두 물속으로 잠겨버리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본은 국가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더 이상 인간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지옥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일본의 상황과는 반대로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펼쳐진다고 예언했는데요.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일본은 한국의 관리 아래로 흡수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가라앉는 일본과 다르게 서해안 쪽으로 현재 한국 국토의 2배가량 되는